안녕하세요. 전일진입니다. 오늘은 환자평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죠? 현장 환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현장 환자를 위한 우선순위를 이제 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응급구조사, 동료, 다른 대응 인원, 환자, 목격자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세 명 위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제 우선순위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분들이 다 대부분 어디서 활동하는 거예요? 사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응 인력들, 현장 대응 인력들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 목격자가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환자는 최우선. 이것도 다른 교수님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이 이제 현장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 이거 계속 했던 내용들이죠. 그죠? 모습 위탁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 현장평가에서 가장 신속하게 된다. 안전하지 않다면 안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때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장에 들어가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중복된 내용이라 제가 조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 출입할 때 어떤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되면 화재 현장에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인력, 요 구조자가 있다면 그때 내가 안전장비도 없이 이 환자가 요 구조자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화재가 일어나는 현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보호라인을 설치하고 위험평가하고 난 후에 도움 요청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섣불리 현장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통솔을 하셔야 되고 현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추가적인 위험이 도사리지 않도록 해주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여러분들 직접 환자를 구하러 들어가는 것보다 역할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나는 구조하는 인력이 아니고 현장을 통솔하고 평가하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지금 환자가 되지 않은 여러 사람들, 내 동료를 보호하고 대응 인력도 보호하고 목격자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LPG, 프로판가스로 생활하는 그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프로판가스가 아주 옆에 있어가지고 폭발 위험성이 있다. 주변에 불 났으면 당연하게도 구경하러 나오시는 분들 종종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 그 폭발의 반경 안에 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요 구조자를 구조하라고 들어갔다. 현장에 지시를 내릴 사람 없고 평가를 내릴 사람이 없다. 내가 구조하러 들어가는 동안에 LPG통이 퐁 하고 폭발했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현장에서는 위롭다. 환자에게도 위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위험해 보이지 않는 현장도 재앙으로 변할 수가 있다. 안전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출입하지 않는 게 좋고요. 주변 지역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뭐 LPG 통이 뭐 둥그리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추가적인 위험성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의심스러워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됐고 모든 감각 이용하고 직감을 믿어. 여기서도 직감이 나오네. 6개의 감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죠?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이 반복됐으니까 지금 빨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위험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보시게 되면 극한 기상 조건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눈이나 폭우 같은 상황 덥고 습한 날 춥고 바람 부는 날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다 여기 요 커다란 전제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죠? 그리고 토네이도, 허리케인, 번개, 해일, 황사 같은 더 극심한 자연현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황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황사가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기증 이온 중에 이제 지형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불안정한 질환, 교통사고에서는 다리 난간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랑 말랑 추락할랑 말랑 하는 이런 상황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눈사태, 산사태, 낙석, 절벽, 지진 등으로 인한 발생한 틈, 뭐 가파른 경사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환경적인 위험, 도살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진에 관련된 내용들, 이것도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파른 경사,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밑바닥을 잘 보고 있어야 돼, 그죠? 돌부리 같은 걸로 넘어지면 환자가 추가적인 손상, 그 뒤쪽에 있는 구조대원들도 같이 이제 들것하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지형 같은 것들도 현장 평가에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특별구조팀, 아까 전에 봤던 이 구조대원들이 있긴 한데, 아마도 헬기 이송 같은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형에 따라서는 수상구조나 아니면 이제 산악구조에서, 물론 헬기가, 도움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사진처럼, 인력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되겠지만은 필요하다면 특수구조팀, 산악구조팀이나 아니면 해귀를 불러서 확인해 주시면, 환자를 이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도 위험한 지역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전등을 들고 항상 발걸음을 조심해야 된다. 발밑을 살펴보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물 모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점.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지 혹은 전문 구조 요인이 필요한지도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내가 직접 접근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것들. 만약에 익수 환자, 의식 있는 익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긴봉으로 이제 환자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구조 장비, 구명조끼 같은 것들을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튜브 같은 것들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노젓기, 보트 같은 걸로 접근해도 되겠다. 배로 접근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에 뛰어가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자들의 몸을 묶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재순환, 조류, 여과기, 취수댐 같은 것을 갖추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댐 같은 곳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되면, 여기 아랫부분이나 위쪽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와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거기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하더라도 와류에 휩쓸리게 되면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익숙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가 도구를 이용해서 혹은 기기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요거 위험한 현장에서 사다리 참 유용한 구조 도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위험한 현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것들. 참 똑똑하신 분들이네요. 그죠? 이제 전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진행할 건데요. 낮은 전력의 전력선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건 굳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워버리셔도 되는 내용일 것 같고, 이제 그 아래쪽부터 조금 이야기를 합시다. 전기회사가 전선을 제거하거나 분리시킬 때까지는 전선에 전력이 흐르고 있으면 잠재적 위험하다고 가정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전이 되겠죠. 안전에서 이제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사건 신고 들어오게 되면 전기 관련된 사건이다, 사고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전력을 차단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 안전라인 설치하는 거는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승차자는 차 안에 머물도록 한다. 아직까지 내리진 말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락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벼락은 전문 심장 소생술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직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전기를 투입할 수 있는, 전기 계속 전달될 수 있는 그 교류는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난다. 손상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환경재해나 발생 사망 원인 중 3위 안팎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상 같은 경우도 호흡기, 심장 발작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쪽에 조금 문제가 조금 더 심하다. 뭐 심장도 위험하기도 하고요. 호흡기가 조금 먼저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죠? 호흡기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자세한 것들은 강론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희 평가에서는 위험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폐 공간. 밀폐 공간은 지금도 이제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죠? 뭐 산업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제 뭐 청소를 하시다가 뭐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치명적인 위험성 보시게 되면 산소 결핍, 위해 물질 혹은 폭발 화학 물질, 함몰, 기기류의 가치 뭐 이런 것들, 건물 붕괴. 되게 위험한 공간 중에 하나가 밀폐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 사건을 인지하고 지휘 관찰하고 뭐 이런 말들이 쭉 써져 있긴 한데 아까 했던 거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설명은 추가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진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한 대기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는 말이 있는데 밀폐된 공간은 대부분 산소의 용적량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입자 관절에 에어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사일로 같은 것들 있죠. 그 곡물 저장소 같은 것들. 거기에는 이제 곡물이 딱 고정되어져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날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석재 골재 같은 것들 만드는 곳에서도 이제 돌이나 아니면 자갈 같은 것들이 이제 환자라든지 구조자들 둘러쌀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으로 수렴되는 병을 가지고 있거나 경사지고 이런 것들 가늘어지는 바닥을 갖고 있어 출혈을 밀폐시키거나 제실시킬 수 있는 경우도 매우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점. 가늘어지는 바닥이란 말이 이제 넓은 그 바닥이었는데 점점 좀 좁아진다.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것들, 좁아지는 바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언어에 있어서 단어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나 열이 노출되어져 있는 기계와 같은 안전사고 위험을 갖고 있는 경우, 요것도 제가 겪어본 실제 사례 중 하나이긴 한데, 이제 작업자가 드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드릴이었는데, 오래된 드릴이다 보니까 그 앞에 그 전선이 노출돼가지고 신병지로, 오셨다가 뭐 일주일 만에 생존하셔가지고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삼소결핍 요게 밀폐된 공간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전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현장이 안전하다라는 진단 내리기 전까지는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위험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게 되면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이약, 폭발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죠? C, B, R, N, E. 그죠? 케미칼, 바이오로지칼, 라디에이션, 그 다음에 뉴클리어, 그 다음에 익스플로전 해가지고 이제 화학, 생물, 방사선, 핵이약, 폭발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은 어떤 물질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다 다르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호흡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 피부 손상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당연하게도 이쪽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하지 않게 사용해서 발생하는 현장 또한 위험하다라는 것들 계속 현장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고 누가 위험하다, 응급구조사가 위험하다. 항상 우리가 중점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두고 있는 것 같고요. 화학, 생물학, 방사선, 뭐 폭파 같은 관련 것들 내용들이 쭉 써져 있긴 한데 우리는 크게 많이 보실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방사선 무기라는 말이 써져 있긴 하지만 무기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원전이 많다 보니까 뭐 사고에 의한 유출이 좀 방사선이나 핵 같은 경우에는 사고 위한 것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 2011년도 그 일본 대지진 사건처럼 그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좀 많지 않을까. 그다음 바이러스는 아마 점점 좀 심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거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변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변종된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요거는 뭐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자연 생태학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장구들을 충분히 착용해야 된다. 우리 아까 전에 또 표준주의 지침이라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단계 관련된 내용도 써져 있는데, 유해물질 포함된 사고라는 것은 맨 처음에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인지를 해야지 이게 뭔지 아닌지 확인하죠. 인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마 위쪽에서 왔던 그 표준주의 지침도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에게 보고를 하고 전문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는 통제. 계속 보시게 되면 중부대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전문가가 올 때까지는 이제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통제를 해라. 주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통제를 해라. 네가 한꺼번에 가지 마라. 네가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전문가를 좀 기다려라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친다는 것을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쌍안경이야 먼 곳에서 볼 수 있는 도구들이니까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현장 안전 관련된 내용들, 자동차를 놓고 바람 등짐잘 곳에서 자리를 잡는다. 요거는 유해 물질이 흐르거나 혹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간혹가다 그 총론에서도 다뤄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재해나 이런 거에서도 다뤄주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꼭 상기해 주셔야 되는 사항.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하게도 시민들, 목격자들을 멀리 떨어지게 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사고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마라. 위험 안전구역 설정해라. 모든 환자들 오염됐다고 가정해라. 즉시 도움을 요청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요건 재난 현장에서 이것도 배우실 겁니다. 핫존, 원존, 콜드존이라고 해서 핫존, 원존, 콜드존입니다. 콜드존이 이제 안전한 구역이고, 이제 핫존이 가장 위험한 지역, 이제 그 원존은 콜드존, 안전한 지역하고 그 위험한 지역하고의 완충 지역. 이 부분에서 대부분 환자의 그 소독이나 세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위험물질 노출됐을 경우에 해야 되는 원칙들, 규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뜨러들지 않는다, 추측하지 않는다, 희생대가 되지 않는다.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자가 희생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위험물질이 희생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 감각을 이용해서 검사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건 내가 위험물질이니까 찍어서 맛보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찍어 먹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영화적인 그 요소인 거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구역에서 조사하고 잠재적 위험물질 사건에 대비해서 현장을 사전에 규정해야 된다.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물질에 의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문가도 미리 보내고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원전, 핫전, 콜드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 자주 사용되는지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에서 아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난 관련된 수업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폭력과 관련된 내용도 써져 있는데 요거는 특이한 점이 있죠.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간혹가다 이제 묵지마 폭행 같은 것들,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안전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경찰.
해서 경찰이 먼저 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쉬운 것들이라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폭력, 현장 안전에서 폭력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보시게 되면 현장에서, 현장 상황 파악 중에서 이제 위험한 문제 요소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총기인지, 흉기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계속 뭐 범죄자가 도사리고 있는 현장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를 돕기 위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항상 도망갈 곳을 탈출구를 찾으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 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위험한 현장에서 갇히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범죄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범죄자들이 현장에 계속 있거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 써져 있긴 한데 총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사제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점. 그다음에 조직폭력배의 전형적인 표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자신의 갱단을 조금 위력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식이 있을 수 있겠지, 그죠?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표식을 알아야 한다라고 써져 있긴 한데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폭력배에서는 때로는 아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것도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은 아주 짧은 시간 상황에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다툼이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경찰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떻게 경찰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왜 신고를 했느냐, 내가 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더욱 또 악화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현장에 갔더니 결국엔 둘 중에 한 명은 사망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서 현장에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가정 상담사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응급구조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밑에 거는 했으니까.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마약 제조 같은 경우에도 매우 높은 수준의 화학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범죄 행위에 더 능한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약을 생성하는, 제조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의 화학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 사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사람, 마약 유통하는 사람, 판매처가 있는 것들, 그다음 이 모든 사람들 비유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수출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큰 조직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다 보면은 점점 큰 배우가 드러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게 이제 마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완동물 같은 경우도 이제 개 같은 경우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고양이과 동물들을 좀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그 만수 같은 경우가 치타를 키우죠, 그죠? 그런 것들 위험한 것들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고, 우리 농장 같은 경우에는 곰 같은 경우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장 안전 관련된 내용도 이제 보실 건데, 이제 항상 주변을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도 갑작스럽게 이제 범죄자가 뒤쪽 문을 이용해가지고 침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장비를 이용해서 본인의 몸을 이제 보호해 주시면 엄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침착하고 건강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대화를 좀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래 거랑 좀 같이 이어질 것 같은데, 위협하지 마세요. 뭐 너 그러다가 뭐 이제 경찰 오게 되면 너 깜빵 산다. 뭐
재판받게 되면 큰 형량을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네가 그 흥분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우선 환자를 안전하게 생명을 구하게 되면 우선 사람이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를 못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좀 약간 협박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조금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경찰 같은 이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인력들이 오지 않았다면 웬만해서 현장에서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들어갔다면 이제 빠르게 바깥으로 후퇴라는 말 조금 애매하긴 한데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 현장 안전 관련된 내용들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